신명나는 세상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찬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이제는 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새해부터 폐지가 된다.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사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잘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5년 전인데 2000년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그 당시에 도입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시행됐던 제도 중에 한 가지인데 의료급여라는 것이 이제 우리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의료 건강보험 제도고요. 예. 의료급여라 하면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이 소득이 낮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때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모 중에 누군가 형제 중에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의 일부도 그 본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서 계산했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예. 총 소득에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했던 것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부양 의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지원 금액도 천차만별일 텐데 얼마를 부양비로 지급할 것인가 이걸로 간주하고 소득을 파악한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예. 들으면서도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각에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가족 중심의 부양하는 제도가 문화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적인 이전이 일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식이나 가족들이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의 어떤 일정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아마 지원할 것이다. 지원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이 제도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시는 분들한테는 본인의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와 같은 부양 의무자 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간주해서 수급자 소득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부양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돈이 있으니까 네. 그걸 합쳐가지고 뭉뚱그려서 소득을 책정해가지고 뭐든지 적용을 맞습니다. 시킨다고요? 판단했던 것입니다. 네네. 야 이게 이제 폐지돼요 이게? 맞습니다. 내년 네. 1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기준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전부터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가족 환경도 사회도 좀 여건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 보도에 보면 1인 가구가 우리 전체 가구가 한 2,300만 가구라는데 네.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혼자 사시는 거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족 문화가 많이 달라졌고 이혼이라든지 별거 뭐 단절된 가족이 옛날에는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지금 뭐 일상화되어서 아주 그렇게 뭐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뭐 막 혼자 산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상당히 자기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부양한다. 나이가 뭐 어느 정도 성인이 됐으면 이제 부양할 나이가 됐다. 이게 이제 잘 성립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양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국가 쪽으로 좀 많이 이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뭐 기초연금도 그렇고 요양 뭐 보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부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가족 안에 부양이라는 개념을 조금 느슨하게 한 건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뭐 가족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가족주식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 뭐 본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거비 양육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별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 부양비로 부담한다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 소득으로 간주한 이 간주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와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네요. 간주 소득, 간주 소득도 어감부터가 이렇게 좀 반갑진 않네요. 맞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간주했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이 부양할 나이가 돼서 너희가 날 부양해라 했을 때 법적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아닙니다. 아마 이미 받은 돈으로 소득으로 그
간주하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있지도 않은 소득을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했던 그런 소득이 간주소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게 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부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인적 공제 해주고 네네. 또 뭐 배우자 공제 아니라 부녀자 공제 해주고 맞습니다. 자녀 그리고 공제. 조금 더 어르신은 이제 연령 고령 어르신을 모시는 공제까지 해주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간주소득 이거는 이런 게 있었군요. 예. 그 부양비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히 모순적인 일들이 사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1인 가구가 그 1,000만이 넘어서고 아마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함께 사는 비율이 20%가 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예. 거의 노인의 80%는 따로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비를 자기가 알아서 지금 벌어들인다라는 게 최근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얼마 꽤 전에 부모와 자식 간이 완전 단절돼서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네네. 2% 정도 된답니다. 그럼 1,000만 1인 가구 중에 2%만 해도 20만 가구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연락이 끊긴 상태로 살고 있는데 자녀가 부양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녀와 연결되고 소식을 전한다 그래도 뭐 자녀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 대출로 인해서 어려운데 그게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서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 본다면 이런 모순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다양한 모순적인 상황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의료 사각지대가 실제로 진짜 많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뭐 의료비 혜택을 안 주면 의료 재정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예. 텐데 사실 초기에 간단한 경증 질환을 잘 치료만 하면 만성이라든지 장기간의 의료비가 나가지 않거든요. 예. 이 생활이 어려운 그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혜택을 받지 못하신 어려운 빈곤 노인분들이 초기에 진료를 못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다 보면 결국은 만성 질환이 되고 그 부담은 국가와 공공의료기관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 네. 자녀가 있어서 네. 대상자가 못 된다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맞습니다. 본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분인데도 네. 그걸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치료 시기를 그냥 놓치고 이런 경우가 네. 많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만성 질환 중에 예를 든다면 정신 질환 같은 경우는 만성화가 잘 가거든요. 예. 초기에 그 어떤 신속한 적정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게 거의 만성화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외래 치료라든지 약물 복용에 필요한 관리가 필요했었는데 또 빈곤한 가정에서 이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탈락돼 버리면은 외래 진료비라든지 약값 자체가 치료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러한 증상이 악화돼서 뭐 고립이나 노숙, 가족과 단절되는 결국 아이고. 장기간 입원함으로 해서 오히려 의료 재정을 상대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빨리 수 있습니다. 치료해버리면 괜찮은 병인데 맞습니다. 예. 키워가지고 중증이 돼서 찾아온다. 요즘은 사실 뭐 정신질환이라는 표현 안 쓰고 정신건강이라서 많은 분들이 외래를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 수면장애나 우울해서. 근데 이걸 이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 수준이 전체 노인의 40% 정도까지 되는 걸 보면 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부작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네.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 자녀가 있어도 돌봄이 없는 노인분들이 대표적인 피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뭐 자녀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탈락된다라면 이분들이 실제로 숨겨져 있던 밝히지 않은 빈곤 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분들은 대부분이 뭐 신청해도 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안 된다. 거의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더 신청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음성적 방법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야, 이 건강보험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건 좀 또. 대부분 시민분들은 잘 모르고 계실 부분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이제서야 1월부터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는 게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효과를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기준 자체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네네.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그 의료급여 대상의 소득 기준이 102만 5천 원이 약간 넘었거든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2만 5,695원인데 예. 이 소득을 넘었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적용하면 아하. 자기 소득은 6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녀의 소득의 일부 10%가 거기에 부양비로 오니까. 포함되면 67만 원에서 또 한 36만 원 정도가 당신의 소득으로 그러니까 간주하는 거거든요. 넘어서 못 받을 수 예, 있겠네요. 실제로 나는 한 달에 돈을 67만 원밖에 밖에 못 받는데 네. 못 버는데 아이고 의료급여 대상 기준에는 102만 5,900원을 아하. 넘었기 때문에 네네. 대상자에 탈락하는 이제는 이제 이런 것을 본인 소득만 고려해서 인정액 자체가 67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연락이 끊겨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연락도 안 오고 맞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다달이 뭐 60만 원 받는데 그게 이제 40만 원 뭐 50만 원 그 거기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플러스가 돼가지고 네. 병원도 못 가고 참 그러고 있었다. 억울하죠. 예. 아. 아이고 참.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면 현장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겠네. 예. 뭐 저도 뭐 이 과거에 동사무소 지금 그 주민자치 뭐 서비스 기관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해요. 뭐 의료급여 대상 신청하러 왔어요. 네네. 자녀 있으세요? 자녀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죠. 네. 예. 자녀분이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어느 직장 다니세요? 직장 다니시죠?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하하.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했거든요. 이젠 이런 질문을 못 합니다. 어르신 소득이 얼마세요? 더 이상 뭐 가족의 한 명이 누가 직장을 다니니 자녀가 어디 있니 이런 질문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직장 의료보험 하에 그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럼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니까. 그냥 지역에 그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소득이 없어서 지역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 소득만 이야기해서 67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면 102만 5,9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아유, 아마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예.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것 같네요, 그죠? 맞습니다. 야, 그래 부양비 제도로 지금까지 정말 피해를 많이 입었을 사람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뭐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부양비라는 문화 자체, 부양이라는 문화 자체가 상당히 왕성했을 때는 자녀 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다니는 자녀 네, 밑으로 네. 피보험자로 들어가고 하면 겠는데 이런 게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노인 혼자 돕고 하시는 또 가족과 단절된 이러한 노인분들이 특히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정말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네. 결국은 모든 책임을 가족이 지고 국가가 나중에 진다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의 책임은 줄고 네네. 국가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돼서 의료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또 정부 예산도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뭐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예. 또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홍보가 들어가면 많은 그렇죠.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뭐 적어도 정부의 추계를 보면 5천 명 이상의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받을 수 아마 신청을 하겠다. 제가 볼 땐 더 될 것 같거든요. 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올해 예산이 이제 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보다 한 11.5%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재정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가늠이 안 되니까
알면서도 그냥 아유 그래 그러면서 예, 본격적으로 뭐 국가에서 네. 뭐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넘어갔었죠.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만 어쨌든 이제 명명백백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면밀하게 대응해서 국가 재정의 그 부담도 크지 않게 네.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 뭐 장기적으로 가져봅니다. 보면 의료 재정을 오히려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그렇죠.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증을 좀 막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부산 오늘 대체로